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희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떠날 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낯선 풍경, 새로운 사람, 혹은 지금의 나와는 조금 다른 내가 되는 그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점이야말로 여행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 여행과 나날은 바로 그런 여행에 관한 작품입니다. 여름과 겨울 두 계절을 보내는 두 인물의 여정이 펼쳐지는데요. 해변의 모래사장 위에 남은 발자국, 그리고 새하얀 설원 위에 남은 발자국. 오늘은 그 서로 다른 두 계절의 자취를 따라 함께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 무키, 햄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라고 하고요. 제 닉네임 류에 담긴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성이 류이기도 하고 닉네임을 정하기 며칠 전에 봤던 영화가 마침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류가 제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닉네임을 류라고 정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필이 되고 싶은 이무기 무키입니다. 저는 7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9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는 편집팀의 햄입니다. 저는 8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9기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대본팀의 9기 신입 희죽입니다. 영화를 볼 때 맨날 희죽 웃기 때문에 닉네임을 희죽으로 지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자, 그럼 패널분들도 소개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여행과 나날 편 1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키님, 여행과 나날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GV4리에선 한 각본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쓴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영화를 관객과 함께 본 뒤 그녀는 담담하게 고백하죠. 자신에게는 별로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녀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각본가 이희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그녀에게 설상가상으로 멘토했던 교수의 부고가 전해집니다. 스승이 남긴 필름 카메라 한 대, 짧게 깎은 연필과 노트 한 권을 챙긴 이는 여행이라도 떠나보는 건 어떻겠냐던 스승의 말을 떠올리며 무작정 길을 나섰는데요. 숙소 방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 지도에도 없는 오지로 향합니다. 눈의 무게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지붕 아래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수상한 만큼 무심한 여관주인 벤조입니다. 이는 벤조의 여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꽉 막힌 신작을 어떻게든 써내려가기 위해 펜을 다시 쥐어봅니다. 영화는 이가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극 중 극, 그러니까 영화 속 영화로 시작합니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의 여름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관능적이라고 평가하고 누군가는 다소 난해하다고 말하죠. 시나리오를 쓴 이는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관객이었다면 이 여름 영화를 보고 어떤 감상을 남기셨을 것 같나요? 일단은 햄님부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첫 부분 여름 이야기를 보다가 조금 졸았는데요. 근데 이건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영상미는 정말 아름다워서 자연 경관이 나올 때는 되게 와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스토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여자 배우랑 남자 배우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만 반복이 돼서 조금 저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햄님과 약간 비슷한 감상을 초반에 했는데요. 영상미는 정말 이쁘더라고요. 자연, 바다, 그리고 눈, 겨울 풍경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정말 예뻤는데 초반에 스토리를 잡기가 저도 어려웠다. 혹시 무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이야기인 거지? 왜 어떻게 이렇게 왜 시작을 하는 거지? 처음에 좀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 처음엔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안 졸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다. 여름 이야기 땐 안 졸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전 오히려 약간 영상미가 또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화면 비율도 조금 이렇게 좁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미보다는 오히려 좀 갇힌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약간 그 색감도 좀 어두침침하기도 하고 이런 좀 무서운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쵸.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때만큼은 안 졸았다. 집중을 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무키님이랑 감상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는 이야기일까 한 번에 감을 잡진 못했는데 뭔가 영화가 전체적으로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왠지 모르게 섬뜩했어요. 일단은 등장인물들이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표정도 되게 다 무심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비가 쏟아지는 바다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혼자만 빠져나온 뒤에 바닷속을 혼자서 헤엄치는 남자한테 더 들어가 막 이런 식으로 떠미는 듯한 손짓을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약간 그때 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맞아, 그쵸. 맞아. 남자가 죽으면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앞서 또 이제 여자 주인공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아이를 아는 엄마의 시신이 바닷가에 떠밀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되게 으스스하다,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되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전 또 궁금했던 게 그 관능적이라고 평가한 교수님 그 네. 분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했을지 약간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그 여자랑 남자가 한적한 바닷가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친 그쵸. 여자잖아요. 환경적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와중에서 또 둘이 약속을 지키려고 바닷가까지 나오고 함께 파도 속을 헤엄치는 그 장면이 되게 표현이 절제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관능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네, 상상의 여지가 넓어지는 것 같았다. 약간 대화의 텐션이 조금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영화의 텐션이나. 그 영화가 워낙에 이게 절제돼 있다 보니까 원래 사실 이렇게 대놓고 딱 보여주는 것보다는 맞아요. 은근슬쩍 가리는 게 조금 더 음. 그렇게 느껴질 여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그 여자 주인공의 정말 그 아, 외모가 그쵸.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저도 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카와이 아름답죠. 유미 씨.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본가로 살면서 스스로가 말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린 자신을 발견한 그녀는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여름에 영화를 찍던 그녀는 이제 겨울로 향합니다. 겨울 여행 파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의 여정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류님. 저는 이제 이의 여행 과정을 관찰자 입장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 일하는 인물을 제3자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우동을 먹다가 안경에 김이 서리기도 하고 또 모자도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몰래 지켜봤을 때 되게 웃긴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다. 이렇게 감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뭔가 코믹했던 게 네.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제가 혼자 여행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처럼 행동하게 됐던 게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나도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숙소 예약 안 하기. 진짜요?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그 정도까지 즉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일정을 오. 굳이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음, 혼자 음, 여행을 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을 식당을 미리 알아보지 않고 음. 그냥 보이는데 아무 데나 들어간다든지 물론 숙소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래서 저의 모습을 좀 다시 회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가 여행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겨울 여행 파트가 1부보다는 덜 지루했다. 덜 지루했다. 그리고 그나마 좀 더 서사적인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 맞아요. 들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이보다는 벤조라는 캐릭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귀엽기도 하고 엉뚱하고 겉으로는 무심한 것 같은데 주인공이 시나리오 작가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약간 훈수를 두잖아요. 영화는 사람의 슬픔을 얼마나 잘 그려내는지에 따라 달렸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기 여관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한 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속물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벤조의 캐릭터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매력적인 인물이죠. 그쵸. 저는 처음에 여름 이야기에서의 내용과 달리 갑자기 이제 겨울에서 이렇게 나와서 작가가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다가 그때 이제 집중도를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래서 처음 볼 때 그래서 겨울로 이제 여행을 떠나고 그다음에 여관에 들어서면부터 이제 그 따뜻한 온기에 저도 동화되면서 잠들어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대로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재관람을 했을 때 다시 보니까 조금 더 뭘 말하고 싶은지를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안 잔다 이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맞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소소한 장면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우동을 먹으면서 뭐 김이 서리는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금 말씀하신 벤조의 캐릭터성 뭐 약간 속물적이기도 하고 우리네 사람들을 또 담기도 하고 있으면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대비가 같이 보인 장면이 있었는데 벤조라는 캐릭터도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일상 속에 있을 법한 아저씨 같기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 뭔가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이런 여관에 되게 옛날 시대에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시대적 배경이 언제지? 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볼 때 흥미롭게 다가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부키님은 확실히 스토리에서 뭔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빡 집중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답변을 정리해보자면 약간은 슴슴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그래도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 질문에 이어서 다시 여쭤볼게요. 이가 여행을 떠난 목적은 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는 정말로 말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았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저는 그 말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 부분을 이 이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리고 감독은 어떻게 해석을 하길 원했을까 관객들이 이런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상태 자체를 낯섦, 두려움 그런 속에 이제 떨어뜨리게 되면서 주인공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그냥 진짜 관찰자 시점에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결국 그 말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냐고 했을 때에는 그건 뭐 후반부에 나오는 그 뭐 비단이나 훔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약간의 일탈로서 오는 해방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행을 떠나야 된다 뭔가 머리를 비워야 된다 이런 조언을 받아서 떠난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야 되고 막 뭘 써야 될까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과정이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되게 어색함 그 낯섦 속에 있는 그 벤조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뭔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무키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떠오른 건데 이게 오히려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겪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가 오히려 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맞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토끼장을 보면서 왜 토끼를 키우냐고 묻고 저거 누구 거냐고도 묻기도 하고 맞아요.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이건 뭐냐라고 묻잖아요. 사물마다 의미를 찾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고 저는 그게 이가 스스로를 말에 가두려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글이 막히다가 아까 무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단 잉어를 훔치는 장면 이후에 그래서 글이 풀린 게 아닐까. 충동적이고 약간 비논리적인 경험이 그녀를 비로소 말에서 벗어나게 한 거죠. 그 말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엔 약간 논리, 세상은 이래야 된다는 그런 그런 것 이치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네. 본인 스스로 깨부시는 그 과정이 아니면 강박. 나는 강박. 이번 여행에서 무조건 글을 뚫고 써야 말겠어. 된다. 네.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하게 이가 되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행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되게 자연스러운 경험들 거기서 겪을 수 있는 다이나믹한 경험을 추구하진 않았잖아요. 여관에 가서 그냥 뭐 밥 먹고 잠 자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면에서 작은 변화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 공간을 옮기잖아요. 눈 속을 또 나가면서 내면의 변화를 잘 겪었기 때문에 말로부터 자유를 내면에서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했어도 여관에 남아있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일상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했네요. 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말이라는 거를 희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박의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가 했던 말 중에 일본으로 온 것도 자기는 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낯선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또 익숙해졌고 그럼 또 새로운 곳으로 한번 환경을 옮겨야겠다. 그래서 저는 제목의 그 여행과 나날이 결국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 나날에 익숙해지면 다시 여행을 떠나고 다시 나날로 돌아왔다가 다시 여행을 떠나고
제목의 의미 부여까지 멋있는데요.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역맛살? 역마살. 아, 역마살. 역마살 역마살.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 아닐까. 역맛살 이는 역맛살 있는 사람이에요. 캐까지. 자, 그럼 이런 이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주인 벤조인데요. 벤조는 무심하고 의욕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손님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도 안 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난방도 안 되고 제대로 된 객실도 없어서 주인이랑 같이 자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는 여관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벤조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가 그의 곁에 끝까지 머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원래 제가 영화 볼 때도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벤조는 굉장히 고집이 센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여관인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 방식도 손님한테 따로 방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알아서 여기서 자라 냅다 맞아. 방생을 하고 방생. 어떻게 보면은 이가 생각하는 그런 말에 갇혀있지 않은 인물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가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답 안 하고 대충대충 얘기하는 것도 아, 이 사람 되게 무심하고 터프하고 또 고집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자기랑 그런 다른 모습을 보니까 이가 흥미로워서 계속 그의 곁에 머물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약간 저는 좀 재밌는 음모론을 가져왔는데요. 오. 약간 여관 주인 벤조라는 캐릭터가 볼 때부터 약간 전 처음에 저 인물은 도대체 무슨 인물일까?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도 않고 약간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딘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되게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 그런 의미에서 이 벤조가 가상의 인물이었으면 어땠을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귀신. 그 여관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너무 무섭다. 약간 이게 하룻밤의 꿈처럼 이의 그냥 여행가 나날이라는 그 꿈을 꾼 것처럼의 이야기였던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벤조 캐릭터도 여관에서 그 관계 되게 가상의 인물이었던 거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자면 뭔가 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서도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팍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인물은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뭐 현실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어딘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상황들. 뭐 여관 주인이라고 하는데 뭐 손님을 보는데 뭐 손님일까 과연? 여관 주인일까? 그러니까 여관일까 과연 여기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방이라는 게 딱히 없는 느낌이잖아요. 거기가. 어쨌든 그래도 다 큰 성인 2명이서 그냥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거실에서 그냥 둘이 자는데 이상한데 계속? 이상한데? 근데 이러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관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냥 왜냐면은 혼자 살던 집. 그냥 그 그럼 너무 그 여관 무서운데. 지도를 알려줬을 때도 대충 여기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도 대충 그쯤에 있는 아무 집이나 가서 여기 여관 맞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 벤조가 뭐 심심해서 그냥 여기 여관 맞아? 괜찮은 생각인 것 이랬던 같아요. 걸 수도 있어요. 괜찮은 왜냐면 생각인 것 같아요.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3번인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통 여관 주인이면은 혹시 손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맞아. 그랬어요. 진짜 여관은 따로 있는데. 진짜 여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50m만 가면 더 있는데 가정집을 가버린 것이다. 그쵸. 거기를 갔으면 코골이 소리를 안 들어도 됐었는데. 그쵸. 아쉽네요. 아쉽다. 이 벤조라는 인물이 되게 무심하고 툭툭 던지는 상남자적인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그 안에서는 또 이제 품도 있으니까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에 여관 맞아요? 했을 때 걷어주지 않았나. 일부러 그랬을 것 같다. 외로워서? 네. 약간 사람을 고파했던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류님의 의견에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랑 여관 주인이랑 닮아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이는 글이 안 써지고 벤조는 텅 빈 여관을 홀로 지키면서 사람이 고팠던,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비단 잉어를 훔치러 가잖아요. 근데 그 비단 잉어를 훔치러 가는 이유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집이 알고 보니까 자기의 전처 그리고 아들이 있었던 집이잖아요. 계속 홀로 있다가 이를 만나면서 오히려 비단 잉어를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아들을 만남으로써 막혀있던 자신으로부터 탈피를 하고, 이 같은 경우도 그런 벤조를 통해 막혀있던 글을 풀어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근데 딴 얘기인데 딸 아니었나요?
제가 아들이라 그랬나요? 2번이나. 아니, 난 죄송합니다. 처음 봤을 때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딸이라고 나와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는 여름과 겨울, 바다와 산, 허구와 현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이야기를 하나의 영화 안에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여름 바닷가를 한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국중국이고 그 다음은 설원에서 벌어지는 이해 여행기인데요. 여러분은 이 액자식 구성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리고 두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느끼셨는지 또는 감독이 이런 구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 일단 이 극중극 1부 여름 이야기랑 2부 겨울 이야기는 되게 닮아 있다고 느꼈는데요. 처음 여름 이야기 속에서도 여자, 그리고 겨울 이야기 속에서도 이 두 인물이 낯선 곳에 홀로 떨어진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둘 다 우연히 만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을 좀 풀려나가고, 1장의 여주인공은 시골에 와가지고 심심하던 찰나에 이제 한 남자를 만나고 그 여름날을 보내고, 2부의 이는 벤조라는 인물을 만나서 이제 비단 잉어도 잡으러 가고 막혀있던 글도 풀리게 되니까 이런 둘의 이야기가 닮아 있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비슷하게 느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다면 감독이 왜 1장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이가 시나리오는 쓰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아, 이게 글을 쓰고 있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카와이 유미가 등장을 해서 여름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왜 굳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여름 이야기가 그냥 바로 먼저 시작이 됐다면 조금 더 몰입이 좀 쉬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 이게 극중극이었구나 하는 반전이 오는 그런 쾌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여름 이야기로 바로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감독은 왜 그런 반전을 포기한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의아했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순전히 제 추측인데, 감독이 반전보다는 그 처음부터 관객들이 이의 시선으로 그 여름 이야기를 바라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여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영화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부 여름 이야기는 말 그대로 영화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시네마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자 주인공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아, 그러면 그 글을 써내러 가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네. 뭔가 너네 이 이야기에 이제부터 집중해, 내가 쓰는 이야기는 이런 네. 이야기야 라고 뭔가 집중하게끔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네. 거에 좀 더 초점을 뒀다. 여름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영화인데 딱 그 영화가 시작할 때 나오는 OST가 있어요. 산을 타고 지나가면서 차가 후국 지나갈 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따따따따따 이러면서 이제 현악기가 나오는 OST가 있습니다. 네. 알고 그런 게 몰랐어요. 있어요. 네. 놀랐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 자사 몰랐나? 잠깐만.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OST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또 바로 나오죠? 이가 비단 잉어를 훔치러 갈 때 오. 그때 딱 OST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슴슴하고 나쁘게 말하면 지루하다. 근데 그런 이유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는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계속 말에 갇힌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없이 흘러가고 되게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설원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되게 고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졸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OST가 나오는 장면, 비단 잉어를 훔치러 가는 장면은 재밌었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 그것만이 이가 겪었던 유일한 시네마적 경험이 아닐까. OST로 이거를 연결을 한 거죠. 연출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영화가 전체적으로 지루했던 이유는 이가 실질적으로 그 여행을 통해서 시네마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비단 잉어 이후에 약간 텐션이 살아나는 이유는 그것이 이가 겪었던 유일한 시네마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이 막혀있던 글이 딱 풀린 거가 아닐까. 그거를 OST라는 장치로 연출을 한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독하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1부에서는 영화 여행과 나날의 작품 내적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적인 특징들과 함께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보다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음악은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곡이 있는데요. 영화가 여름과 겨울을 다루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를 틀어야 될 것 같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치만 오늘 틀 것은 가을입니다. 왜? 가을이 여름과 겨울 그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기쁜 뜻이.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이다. 맞죠. 그럼 저희도 함께 계절을 건너가 볼까요? 펀치 드렁크 무비 여행과 나날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라인과 주요 인물들, 그리고 영화의 해석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작품 외적인 이야기와 영화의 연출적 특징,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 츠게 요시하루의 만화 해변의 석영과 호냐라동의 벤상입니다. 원작 주인공은 중년 일본 남성이었지만 영화에서는 젊은 한국인 여성 각본가로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은 이 과감한 각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를 이방인으로 설정한 것이 영화에 어떤 효과를 줬다고 보시는지, 심은경이라는 배우는 이 역할에 잘 맞았다고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 원작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중년 남성에서 젊은 여성으로 바꾼 거는 되게 감독의 과감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미야케 쇼 감독은 202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심은경 배우를 처음 만났고 이 작품을 구상하면서 그녀를 떠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한 건데 덕분에 이 이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방인이 되었고 일본어로 대화하지만 독백이나 시나리오를 쓸 때는 한국어를 쓰는 인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 덕분에 이방인이라는 설정이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근데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글을 써야 되는 사람 이게 영화 주제인 여행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머무르는 감각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심은경 배우도 아마 그 어색함과 고립감을 되게 잘 표현해낸 연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쵸. 한국 배우인데 일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진짜 대단한 네. 것 같아. 저도 완전 찰떡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가 하는 한국어 독백 장면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일본어로 대화를 하다가 혼자 생각에 빠지거나 글을 쓸 때는 한국어로 또 하잖아요. 그 순간에 뭔가 좀 더 내밀한 곳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나. 사람이 언어가 바뀌면 자아를 갈아 낀다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좀 더 솔직한 부분? 한꺼풀 벗겨낸 느낌? 그래서 감독이 왜 굳이 한국인 배우를 캐스팅했는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궁금한 게 한국 극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당연하게 네, 자막이 없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해외에서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이게 한국어 자막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한국어를 말할 때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될지 안 될지. 네, 아니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시퀀스가 대본을 쓰는 장면으로 그쵸.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해석 없이 했다면은 약간 그런 연출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자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뭐 약간 다른 나라 예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제3의 언어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보여주거나 하잖아요. 그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쵸.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좀 꽤나 길게 나오기도 맞아. 해가지고 맞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 좀 바라봤을 때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네. 그 심은경 배우 이미지가 원래 좀 있었잖아요. 그럼 뭐 수상한 그녀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네,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도 좀 나오시고 했는데 일본 영화에서 되게 예술 영화로 뭐 일본어로 말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에서 뭐 그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는 그 역할로 나온 그 장면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데 그게 뭔가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되게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 한국 관객으로서도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그 일본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땐 어떻게 생각을 할지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색하게 보일지 실제로 더 이방인처럼 느껴질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인데요.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1.37대 1 비율로 촬영이 됐어요. 요즘 영화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1950년대 이전 고전 영화에서나 쓰이던 화면 비율인데요. 이 선택이 영화를 보는데 어떤 영향을 줬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불편하셨거나 반대로 특별하게 느껴지셨던 부분 있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처음에 약간 어색했어요. 양옆이 좁으니까 뭔가 답답한 느낌도 있었고 근데 뭔가 미야케쇼 감독의 영화를 제가 많이 봤는데 초기작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그런 1.37 그쵸. 비율을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 이 영화에서도 이런 비율을 고집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듣기로는 그 계속 이제 저 정사각형에 가까운 옛날 그 필름 재질의 화면을 고집을 하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전작들을 안 본 상태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저렇게 찍었을까? 고전 시대의 그런 걸 살리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도 뭔가 헷갈리기도 했고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뭐 듣기로는 그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플롯이라든지 연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느낌이 다르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조금 더 훨씬 더 단순화되어 있고 좀 더 그 자연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차이가 있고 그 전작이 궁금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찍었을까? 어떻게 다를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신기하게 다가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비율이 처음에 봤을 때는 언제 넓어지나 약간 비율이 바뀌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 봤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중간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구나. 예, 답답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져가지고 잘 선택한 것 같다. 영화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 요소다 하면서 좋게 봤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화면비가 특이하다는 것을 못 느꼈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KU 시네마테크에서 봤거든요. 네. 네. 혹시 거기서 봐보신 적 있나요? 네네네, 봤어요. 거기 옆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 화면 자체가 그런 비율이에요. 그랬나? 근데 뭐 예술영화관들이 조금 그 양옆으로 긴 느낌이 아니라 맞아. 위아래로 긴 느낌이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는 그 스크린에 이 영화가 꽉 찼단 말이죠. 음.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별다른 위화감을 못 느끼고 못 느꼈구나.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미야케쇼 감독은 이 영화에서 대사보다 자연의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눈 밟는 소리 등이 강조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감각 중심의 연출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지루하게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몰입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패널분들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중간에 한 번도 안 조신 분 있나요? 안 졸 자신 있나? 저는 졸았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처음 볼 때 거기 여관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바로 졸았고 기절하셨군요. 두 번째 볼 때는 안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컨디션 유지를 이렇게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안 졸기 위해서 약간 정신무장을 하셨나요? 약간 그렇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졸린 영화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봤을 때는. 그래서 왜 졸릴까? 오기로 좀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일부러 미야케쇼 감독 자체도 약간 관객들을 좀 편하게 두려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해줬던 것처럼 저는 이제 왜 그러면 여름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거 했으면 뭔가 반전이다 하면서 중간에 또 깨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됐을 텐데 네네. 근데 그게 시네마적 경험을 어떻게 준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 여행과 나날의 그 주는 의미를 좀 깊게 해석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 좀 더 이렇게 불편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남겨뒀지 않았을까. 왜냐면 플롯도 너무 단순하고 정확히 뭘 얘기하고 싶은지도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이런 원더풀처럼 이런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뭔가 빛을 발하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러 더 해석을 여러분들이 깊게 파고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쵸. 더 난해하게 납뒀다. 그쵸. 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처음에 여름 이야기 할 때 여름 바람 소리를 한 3초, 5초 정도 길게 잡은 컷이 있었는데 그 여름 냄새가 영화관에 샥 나더라고요. 그거를 약간 의도하지 않았나. 계절이 주는 느낌을 감독이 되게 사랑한 것 같다. 그거를 관객에게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 같다.
눈을 만지는 그때도 밖에가 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영화관이. 그래서 4DX로 보셨나요? 거의 그랬다. 여름과 겨울을 넘나드는 영화였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 이게 미야케쇼 감독이 아니었으면 과연 2회차, 3회차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런 지루한 영화 만드는 감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야케쇼니까 2회차, 3회차를 하면서 더 의미를 파고들려고 했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미야케쇼 영화 감독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미야케쇼 감독은 일본 독립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감독 중 한 명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새벽의 모든 등이 있죠. 혹시 이 감독의 다른 작품을 보신 분 계신가요?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여행과 나날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새벽의 모든을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도 졸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좀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피곤했다면 졸 것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새벽의 모든? 저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이거는 여행과 나날보다는 훨씬 좀 서사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좀 뭔가 킥 같은 사건들이 몇 개 있어서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기에서 나오는 두 인물이 있는데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아가는 내용이거든요. 좀 관객들한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영화라서 관심 있으시면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졸긴 했지만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랑 미야케쇼의 첫 데뷔작인 굿포너싱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미야케쇼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이유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되게 잘 만든다. 그리고 그 매력적인 캐릭터의 일상만을 보여주는데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에 이입하고 되게 몰입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디테일 넘치는 플롯들을 많이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 전작은 다 안 봤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미야케쇼 감독 영화 중에는 이게 첫 작품인데 저는 약간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힐링 영화 이런 느낌의 영화를 딱히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힐링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주인공이 무슨 뭐 엄청난 소설을 쓰게 되고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자버린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영화가 아닌 그 평들을 좀 많이 봤었고 그리고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2회차 관람을 했었는데 2회차 관람을 하니까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들이 되게 많고 불편함과 그 낯섦이 주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게 힐링 영화라는 부분이 또 어느 부분에서 보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 영화가 되게 불친절한 영화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 불친절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그 화면비도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계속 전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자연을 보여줄 때도 되게 영상미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답답한 느낌 계속 뭔가 확 트인 자연을 더 보여줬으면 어떨까 막 이런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여행지에서 나날을 보여주는데 낯섦과 두려움을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이는 어떻게 풀어나갈까 말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고통은 언제나 존재를 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거는 그냥 삶의 연속이다 삶은 고통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도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잘 곳 없어도 여관 이상한 주인 있는 여관 만나서 그냥 잘 수도 있고 따뜻한 곳에서 몸 넣어 잘 수 있는 게 어디야 무심히 툭툭 던지는 그런 힐링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작품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감독인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행과 나날을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퍼펙트 데이즈가 떠오르긴 했어요. 저랑 비슷한. 그런 거요? 저도 똑같이. 저는 퍼펙트 데이즈가 좀 그런 계열의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 주인공들이 풀어나가고 헤쳐나가고 이런 것들을 되게 무덤덤하게 그 일본 영화 스트처럼 약간 그런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퍼펙트 데이즈랑 뭐 조금의 비교를 하자면 약간 여행과 나라는 조금 더 해석을 하게끔 만들고 플롯도 훨씬 더 단순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비슷한 점을 얘기를 하자면 인물 간의 그 관계성과 대화로 이루어지는 시네마적 경험을 준다?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영화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 강추합니다. 저도 퍼펙트 데이즈랑 비슷한 결이 있다 꼈는데 되게 둘 다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느낌이잖아요. 아. 카메라를 되게 멀리서 잡는 샷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물을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연출들이 두 영화가 되게 닮아 있다. 한번 이 여행과 나나를 보셨으면 퍼펙트 데이즈도 되게 좋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이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너희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이 두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두 개나. 추천. 다 미야케쇼 감독의 작품들인데 아, 이 사람이 여행과 나나의 감독이라고 화면비 말고는 딱히 공통점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스타일이 달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들었던 해석 중에 여행과 나날이랑 그 전작이랑 되게 다르다라는 네, 맞아요. 평들이 많았었긴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아까 무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지 자체는 되게 통일성이 있다고 방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난 거지만 두 개가 생각이 나거든요. 두 개나. 네. 두 개. 일단 첫 번째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 아, 아시나요? 다들 보셨나요? 네네네네. 저는 그 영화를 제가 자의로 보진 않았고 타이로? 타이로 수업에서 그 아, 영화를 수업에서. 다루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 영화도 정말 해석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는구나. 관객에게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라 라는 식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그냥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감상을 저한테 갖게 해줬던 영화라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떠올랐고, 두 번째는 혹시 그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다들 아시죠? 완전 좋아하죠. 그것도 그 비포 선라이즈 첫 편이 여행과 관련된 맞아요. 영화잖아요. 그리고 플롯이 대단한 게 없고 음. 인물들 간의 대화로만 이루어지고, 사실 저는 그 영화도 좀 지루하다고 느꼈는데 비슷한 결이라고 느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오, 비포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야케쇼 감독의 여행과 나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에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여행과 나날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여행과 나날에 5점 펀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아니었지만 되게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매력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영화가 아닐까. 2회차, 3회차를 하면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저도 2회차를 하면은 한 6점? 7점?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별점 근데 예상까지. 2회차 하실 건가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제가 한 줄 평을 남겨드리자면 2회차 해보자. 2회차 해보자. 네. 2회차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아니야? 2회차 가능하시겠어요? 네. 전 처음에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의 별점을 좀 확연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처음 봤을 때의 별점은 정말 4점. 4점? 4점이었습니다. 4점. 펀치. 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펀치. 정말 놀랍게도 다시 2회차를 하고 나서의 별점은 꽤나 올라갔습니다. 꽤나 올라가서 6점. 6점 드렁크입니다. 그래서 드렁크로 점 올라가는 드렁크입니다. 간신히. 이게 왜냐면 처음 봤을 때 졸았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 부분부터 약간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이게 아직 벗어나진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약간 원래 보는 취향이 아니기도 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6점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친절하지 않지만 자리를 내어주는 벤조 같은 영화. 와, 좋았습니다. 너무 멋진 한 줄 평인데요. 아닙니다. 저도 5점 펀치 주겠습니다. 펀치. 어떻게 하냐 오늘. 펀치 폭행당했어. 저는 개인적으로 5점을 주는 영화는 잘 만든 영화지만 내 취향이 아니다 하면 5점이거든요. 왜냐면 영화가 정말 별로였으면 펀치해서 뭐 2점, 3점 줄 수도 있는데 맞아요. 5점에서 딱
멈춘 이유가 내 취향은 아니지만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을 적고 저의 한 줄 평은 정말 단순하지만 여행과 나날, 나날, 나날 그리고 다시 여행. 아,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었네요. 굉장히 맞아요. 철학적인데요. 제 별점은 원래 생각했던 점수는 7점이었지만 오. 여러분들이 너무 박하게 주신 관계로 8.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왜냐면 저도 1회차 때는 굉장히 많이 졸았고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싶었는데 2회차, 3회차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영화가 주는 여운이 깊었던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었다가 맞아요. 계속 맞아요. 기억에 잔상처럼 남다 보니까 2회차, 3회차를 하게 만든 그런 묘한 매력이 있었고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 영화를 이해했으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아 굉장히 좋은 영화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억의 잔상이라는 말이 약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약간 전에 얘기를 했을 때에도 영화 안 속의 그 이야기 자체가 꿈 같기도 하고 네. 여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벤조 아저씨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계속 잔상에 남는 영화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영화가 맞아요. 아닐까 맞네, 싶어서 저의 한 줄 평, 말에 갇힌 사람들에게 비단 잉어를 훔치러 갈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영화. 입니다. 오, 방금 소름 돋았어요. 어. 진짜. 나도.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1회차를 한 저랑 류님이 맞아요. 별점을 낮게 줬는데 이 그러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2회차, 3회차 하면 더 아, 올라갈 수도 있지 그렇네. 않을까. 상승의 기회가. 점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1회차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쵸? 때. 1회차 계속 때는 보다 보면 절대 음. 처음부터 높게 줄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회차 순서대로 별점이 점점 올라가는 오. 것 같아요. 1, 2, 3회차. 그렇네. 네. 영화가 끝나고 하얀 설원 위를 걸어가는 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여행이 있고 나날이 있는 거니까요. 특별한 어딘가를 향해 떠나는 시간과 다시 돌아와 살아내는 하루하루. 그 둘은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이 바뀌는 순간이 있잖아요. 꼭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무언가 꽉 막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 이 영화는 그런 사람에게 거창한 헤드업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눈 내리는 풍경을 보여주고 바람 소리를 들려주고 혼자서 우동을 먹는 장면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충분한 거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본인만의 비단잉어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그런 순간을요. 여행과 나날이 남긴 고요한 여운이 요 며칠간 여러분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희죽, 패널의 류. 무키 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